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예전에는 치아가 상실되면 틀니나 브릿지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료들은 이 정상 치아와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씹는 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라는 인공 치아가 개발이 되면서 염증이나 사고에 의해서 소실된 치아를 자연 치아처럼 만들어질 수 있게 됐는데요.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치아는 구강 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100세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건강한 치아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실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가장 보편화된 치료는 임플란트다. 예전에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옆에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브릿지 치료나 아니면 이제 틀니를 해야 했었는데요.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나면서부터는 다른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실된 치아 하나만 임플란트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로 치료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상실된 모든 환자에게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강한 뼈와 잇몸을 가지고 있어야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주염 등으로 잇몸뼈가 녹은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잇몸뼈의 양에 따라 다른데요. 임플란트가 고정이 된다면은 잇몸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잇몸뼈를 이식을 하고 3에서 4개월 정도를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오랜 기간의 치료를 거쳐 임플란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듯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임플란트에도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자체는 금속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생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라도 주변 잇몸 관리를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사용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1년에 1, 2회 정도 주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스케일링을 통한 치태 및 치석 제거와 함께 본인의 구강 위생을 체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인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아가 상실됐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인 임플란트에 대해 치과 전문의 이현기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고나 염증에 의해서 치아가 소실되게 되면 미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기능상에도 굉장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추후에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이현기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치아가 상실됐거나 좀 부러졌을 때 임플란트라는 시술을 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치아가 상실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불편한 점은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금니가 상실이 되면은 음식을 씹는 기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영양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니가 상실되면 심미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므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니로 음식을 자르는 기능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발음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아 상실은 단순히 치아 상실이 아니라 그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럴 때 필요한 치료가 이제 임플란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과연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충치나 풍치가 생기거나 사고로 치아를 뽑게 되면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이 모두 제거되게 됩니다.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브릿지나 틀니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브릿지나 틀니는 모두 옆에 치아를 이용해서 치아가 빠진 부위의 머리 부분만 만들어주는 술식이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잇몸뼈에 심는 인공치아를 말하게 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치아의 뿌리와 머리 부분까지 모두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임플란트라는 시술이 좀 대중화되긴 했는데 이 치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는 1950년대에 브레네막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골 유착 현상을 발견하면서 개발되었습니다. 골 유착 현상이란 임플란트 표면으로 뼈가 자라 들어가면서 임플란트와 뼈가 결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초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사용되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관통형, 골마카형, 골레형 임플란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대부분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골레형 임플란트 중 치근형 임플란트입니다. 네. 네. 치근형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요새는 치아 상실이 있을 때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하지만 그 예전에는 임플란트 없었을 때 그 브릿지라는 걸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상실 부위를 회복시켜줘야 하는데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옆에 치아를 깎아서 연결해주는 브릿지나 뺐다 끼웠다 하는 틀니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는 치아가 없는 부위의 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 인공치관을 연결하여 씌우는 치료로 임플란트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틀니는 치아가 없는 부위의 인공치아들을 금속 뼈대로 연결하여 잇몸을 덮게 되는 치료로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치료에 비해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치료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브릿지나 틀니 같은 이런 방법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치료들에는 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플란트가 좀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브릿지는 옆에 치아를 깎아야 하기 때문에 치아에 시린 증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나 말을 하는 도중에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입천장이나 잇몸을 틀니가 덮게 됨으로써 이물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 치아에 비해 씹는 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나요?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부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또한 기존에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틀니가 잘 빠져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틀니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쉽게 생기는 경우, 또 틀니의 탈락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면 구역감이 있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구강 내에 급성의 감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신적으로 말기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인 경우, 조절되지 않는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식립받을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 구성 요소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현재 다양한 임플란트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정체, 지대주, 그리고 인공치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고정체는 잇몸뼈에 식립되는 부분으로 자연치아의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인공치관은 실제로 입안에서 보여지는 부분으로 자연치아의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지대주는 뿌리에 해당되는 고정체와 머리에 해당되는 인공치관을 연결하는 기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임플란트는 이제 보기에는 밑에도 금속인 것 같고요. 어떤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티타늄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외과 분야에서 뼈의 고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생체 친화성이 높아 몸속에서 이물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녹이 슬지가 않습니다. 골절 수술 시 사용하는 금속판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네. 티타늄을 기계로 깎아 임플란트 고정체를 제작하고 표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하게 처리하여 잇몸뼈에 잘 붙도록 합니다. 고정체가 잇몸뼈에 부착이 되는 과정을 골유착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특수하게 처리된 고정체 표면으로 잇몸뼈가 자라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네. 또 생각보다 이제 좀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근데 이 임플란트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잇몸뼈에 결합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잇몸뼈와 임플란트 표면으로 자라 들어가는 골유착 과정을 통해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결합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에 어떻게 하면 강하고 빠른 결합이 이루어질까 고민하게 되었고,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의 초창기 임플란트는 기계로 깎은 매끈한 표면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사용되는 임플란트는 표면을 더욱 거칠게 만들어 잇몸뼈와 결합하는 표면적을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표면을 확대해서 관찰하면 미세하게 거친 표면이 있고 뼈가 자라 들어가 결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사실 저는 응급의학과니까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런 임플란트 환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임플란트 구조나 이런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네. 그리고 치과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가면은 그 스텐트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 스텐트라는 게 어떤 건가요? 치과에서 이제 사용하는 스텐트는 이제 심혈관 시술에 사용이 되는 스텐트와는 다른 건데요. 네. 예, 임플란트를 이제 잇몸뼈에 식립을 할 때 치과 의사가 미리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스텐트입니다. 예. 스텐트는 기성 제품이 아니라 환자분의 치아 형태를 그대로 모형으로 본떠 제작을 해서 만듭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모형상에서 치아 상실 부위에 인공치관을 임시로 만들고 그 위치가 방사선 사진에서 보일 수 있도록 금속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스텐트를 환자분 치아에 끼우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오른쪽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 위치에서 잇몸뼈의 높이를 측정하고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신경이나 상악동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에도 스텐트를 환자분 치아에 끼워 입안에서의 식립 위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 봐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정들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수술 과정도 좀 복잡하죠? 어떻습니까? 네, 치료 과정은 환자분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가 식립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잇몸뼈가 있는 경우 수술이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문제가 생긴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잇몸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잇몸이 아물게 되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잇몸에 절개를 하여 잇몸뼈를 노출시키고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스텐트가 사용이 됩니다. 고정체를 식립을 하면서 뼈 이식도 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고정체가 흔들릴 정도로 잇몸뼈가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잇몸뼈만 우선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식된 뼈가 단단해지도록 기다린 후에 나중에 고정체를 식립하기도 합니다. 뼈 이식을 한 후에는 이식된 뼈가 잘 굳어지도록 얇은 막으로 덮어주게 되고요. 잇몸을 봉합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고정체가 잇몸뼈와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다린 후에 잇몸을 절개하고 지대줄을 연결하는 간단한 수술을 합니다.
그 후 지대주에 인공치관을 연결하는 보철 치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치료 중에 골 이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골 이식은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치아가 상실이 되면 상실 부위의 잇몸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고정체는 잇몸뼈 안에 식립이 되어야 하고 잇몸뼈 밖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잇몸뼈 밖으로 노출이 되면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는 높이가 부족한 경우, 폭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높이와 폭이 모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 상실 부위와 잇몸뼈 부족량에 따라 뼈 이식 수술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풍치라고 알려져 있는 만성치주염으로 잇몸뼈가 상당 부분 없어진 경우에는 뼈 이식만 먼저 하고 이식된 뼈가 굳도록 기다린 후에 고정체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될 때 이제 치조골을 이식할 때 어떤 뼈를 이식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잇몸뼈 이식에 사용되는 뼈 이식 재료는 크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로 분류가 됩니다. 자가골은 환자분 본인의 뼈로 다양한 부위에서 채취를 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 식립 시 주로 입 안쪽으로 아래쪽 어금니 뒤쪽 부위에서 채취를 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랑니나 유지가 불가능한 치아를 발치하여 뼈 이식제로 가공하여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종골은 사체에서 채취한 뼈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하여 사용합니다. 이종골은 소, 돼지, 말 등에서 채취한 뼈로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합니다.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골 대체 물질입니다. 이 중 자가골만이 뼈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뼈를 채취하기 위한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치조골 이식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상악골 거상술이 필요하다고요. 네, 상악동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턱뼈와 광대뼈 안에 뼈가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곳은 위턱 어금니 뿌리 위쪽에 있는 공간으로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위턱 어금니가 상실되게 되면 상실 부위로 상악동이 점점 커지게 되고 임플란트 식립 시 잇몸뼈의 높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데요.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려 점막 아래쪽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 뼈 이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치조정 접근법입니다.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아래쪽에서 접근하여 상악동 점막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들어 올려 뼈 이식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측방 접근법입니다.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고요. 상악동 벽을 옆면에서 갈아내어 점막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하여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한 방사선 사진입니다. 왼쪽이 뼈 이식을 하기 전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입니다.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식된 뼈입니다. 네. 눈으로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록골 이식인데요. 이거는 어떤 수술일까요? 네, 잇몸뼈가 많이 없어져 얇아지거나 높이가 낮아진 경우에는 이식해야 하는 뼈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가루뼈를 이식을 하게 되면 가루뼈의 모양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흘러내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블록 형태의 뼈 조각을 채취하여 이식 부위에 스크류로 고정을 하여 이식을 합니다. 뼈 조각은 주로 아래턱 어금니 뒤쪽 부위에서 채취를 하고 입안에서 수술은 진행이 됩니다. 오른쪽 방사선 사진에서 흰색의 스크류가 보이는 곳이 블록 형태의 골이 고정된 부위입니다. 네. 다음은 입자골 이식인데요.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입자골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루로 된 뼈 이식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잇몸뼈가 조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루로 된 뼈 이식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대신에 형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과정 중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네. 사진도 또 준비돼 있죠, 저희가. 잇몸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부위, 예를 들면 웅덩이 형태의 골결순 부위나 상악동 골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가루뼈를 사용을 합니다. 가루뼈 역시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그리고 합성골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입자골을 이식한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주실까요? 네, 오른쪽 방사선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식된 가루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루를 이용해서 또 입자골 이식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식한 뼈는 이제 내 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다시 흡수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네, 뼈 이식제 중에서 자가골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 뼈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뼈 이식제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멸균을 하기 때문에 이식 후 면역 반응이나 감염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골을 포함해서 모든 이식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흡수될 양을 예측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잇몸으로 그 부위를 완전히 덮어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봉합 부위가 벌어지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봉합 부위가 벌어지게 되면 이식한 뼈들이 흡수되거나 흩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골이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식한 뼈와 음. 그 우리가 티타늄으로 만든 고정체가 잘 그쵸. 결합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식된 뼈가 완전히 성숙되어 환자분 자신의 뼈로 바뀌는 데는 14에서 16개월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온전히 기다린다면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음식을 씹을 때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정도가 되면 임상적으로 골유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고정체 식립 후 3에서 6개월 정도이고요. 고정체 식립 수술 당시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고정되기까지도 시간이 사실은 꽤 걸립니다.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 후 식립 부위를 잇몸으로 덮어놓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뼈 이식을 많이 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뼈 이식 부위가 압박되어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정체를 잇몸으로 덮지 않고 노출시켜 놓거나 식립 후 즉시 임플란트 인공치관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부위로 직접 음식을 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고정체가 잇몸뼈에 붙기 전에 흔들린다면 고정체 자체가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치아가 하나가 상실돼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사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상실이 돼가지고 맞아요.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한 번에 수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각각의 시간을 두고 뭐 경과 관찰을 하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요. 네, 환자분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경제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 등에 따라 한 번에 모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하고요.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일 경우 저희 병원에서는 윗턱 아래턱에 각각 8개씩 총 16개의 고정체를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총 28개의 인공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치아 머리보다 고정체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힘의 대부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상실된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지만 네. 네. 앞니의 경우에는 씹는 힘이 많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상실된 개수만큼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하나 심고 두 개를 같이.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윗턱, 아래턱의 고정체를 식립하는 개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가 상실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식립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은 잇몸뼈의 상태입니다. 네.
잇몸뼈가 좋지 않아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식된 뼈가 잘 붙도록 잇몸으로 덮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발치한 자리에 잇몸이 아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달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따라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치 후 2달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있거나 한 경우에도 발치를 한 후 잇몸이 아물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잇몸뼈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그 발치를 하고 나서 2달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뭐 그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립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아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치아를 발치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제거하고 뿌리가 있었던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을 한 뒤 가능한 경우에는 임시 치관을 바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네. 뿌리가 있었던 공간보다 임플란트 직경이 작기 때문에 공간이 남게 되는데요. 그 공간에는 잘 녹지 않는 인공뼈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발치 후 임플란트를 즉시 심는 것은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발치 후에는 잇몸뼈가 흡수되면서 잇몸도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치아 주변의 자연스러운 잇몸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한 잇몸이 아무는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총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발치를 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잇몸뼈 및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잇몸뼈가 과도하게 흡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인공치관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임플란트가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에 급성의 감염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심는다고 표현한 그 임플란트는 그 잇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밖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치아와 같은 치아 부분. 같은 네네. 모습. 그거 그 인공치아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나요? 인공치아는 이제 만드는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붙게 되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네. 음식을 씹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인공치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시기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을 하고 나서 3에서 6개월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정체가 잇몸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고정체를 노출시켜 지대줄을 연결하기 위해 잇몸을 절개하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대줄을 연결한 뒤 본을 떠서 임시치아를 만들고 잇몸이 아물게 되면 완전히 인공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인공치아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 상부에 있는 보철은 지대주와 인공치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대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지대주는 형태별로 기성 지대주와 환자의 잇몸 형태에 맞추어 제작된 맞춤형 지대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재질별로는 티타늄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지대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지대주의 가장 큰 차이는 색상입니다. 네.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금속과는 달리 백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잇몸을 통해서 금속의 어두운 색상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 덜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치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치아는 잇몸 위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형태나 색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인공치아는 크게 지르코니아, 골드, PFM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색깔입니다. 네. 지르코니아는 인공치아 전체가 치아와 유사한 색으로 신미성이 가장 우수하고 강도도 매우 강합니다. 네. 진짜 치아같이 생겼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단점으로는
강한 강도 때문에 맞닿는 치아에 마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과도한 힘이 가해질 경우 인공치관이 파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골드는 금을 말하는데요. 특유의 색상 때문에 비신미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리적인 성질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맞닿는 치아의 마모가 적습니다. 아. PFM은 금속 위에 도자기 재질을 입힌 것으로 네. 골드에 비해 신미적이고 강도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내부에 금속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 부위의 투명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겉에 씌운 도자기 부분의 재질이 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아요? 셋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호하는. 선호하시는 네.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금이 좋다는 인식 때문에 아. 골드로. 골드로 크라운을 제작을 하기를 네. 원하시고요. 네. 이제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보여지는 신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치아와 유사한 지르코니아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아까 그 지대주도 있었잖아요. 지대주도 지르코니아 지대주하고 티타늄 티타늄이나. 지대주. 네.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이제 색깔이 하얘니까 네. 밖에서 잘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음. 그 티타늄은 까마니까 밖에서 좀 까맣게 보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환자분들이 아니면 선생님께서 그 정해주시는 건지 환자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건지.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잇몸 밖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지르코니아 지대주도 신미적이라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는 부위에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강도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티타늄 지대주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가격 같은 거는 뭐 차이가 있나요? 지르코니아와 티타늄.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군요.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선호하시는 것으로 네.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임플란트로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치아가 아예 없어서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됩니다. 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틀니가 탈락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 섭취나 대화를 어렵게 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몇 개만 식립을 하여 네. 틀니를 탈부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위쪽에는 4개 이상, 아래쪽에는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틀니가 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의 심리적인 만족도 커지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틀니 같은 경우에는 탈락되는 게 이제 문제점인데 그쵸.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탈락되는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오래 걸릴까요?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와 수술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보통 한두 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수술이 종료가 됩니다. 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연세가 높으신 분들 80세 뭐 이상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수술이? 네, 전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에 부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 우리가 몸에 뭐 이상이 있다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 수술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드물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등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전신 상태를 평가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복용하시는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셔야 되는 네.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턱뼈에 상처가 생기는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후 턱뼈에 괴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전신 질환이 치과 치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과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 상태에 대해 전신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치과 치료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받았던 치과 치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먹고 계시는 약과 이제 질환들을 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라는 치료가 정말 그 상실된 치아에는 적합한 최고의 치료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브릿지나 틀니와 비교할 때 옆의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실된 부위를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네. 또한 자연 치아 못지않게 씹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심고 싶지만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수술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브릿지나 틀니 치료보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요법이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임플란트 삽입을 하고 나서 또 골 유착이 돼야 되고 또 그 후에 또 치아를 또 삽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길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이런 치료 기간이 긴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네, 그 치료 기간이 긴 것에 대한 부담도 물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임플란트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임플란트 고정체가 잇몸뼈에 부착이 되는 과정을 골 유착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드물지만 골 유착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여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고정체에 힘이 가해져서 흔들렸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골 유착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깨끗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임플란트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잇몸이 붓고 예. 잇몸뼈가 녹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풍치라고 불리는 만성 치주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잇몸이 많이 좀 없어졌다고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잇몸뼈가 없어졌기 때문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서처럼 다른 부분에 비해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네.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깊이 패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대주 및 아니면은 그 결합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는 문제, 네. 그리고 잇몸뼈에 식립된 고정체가 부러지는 문제, 그리고 인공치아에 파절이나 탈락, 음식물이 끼는 현상 등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부러질 수도 네.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런 게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인가요? 아니면 좀 흔치 않는 합병증인가요? 네, 흔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행이죠.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자연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네. 양치질 하실 때 칫솔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 등을 함께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지나치게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경우 자연 치아가 부러질 수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아, 장기적인 진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잇몸뼈와 임플란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연 치아와 똑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썩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가 칫솔질 할 때 뭐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을 사용하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이제 치아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하나의 치아라고 불리는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치아가 상실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치료 후 유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모두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치과 이현기 과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그리고 또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치아 상태 그리고 잇몸뼈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치아 상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자신에게 딱 맞는 임플란트 치료로 치아 건강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